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입니다. 저자는 프랭크 리프먼, 데니얼 클라로,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이 책은 최신 연구와 과학적 근거를 엄선해서 정리한 그런 책인데요. 건강한 삶을 지키는 최적의 실천 지침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과 신체의 자기보호 능력은 특별한 식이요법이나 운동법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선택들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담긴 핵심 원칙들은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년 이후의 건강 수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적게 먹고, 더 많이 잘 자고,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20분씩 명상 또는 이완 호흡을 하고, 격렬한 운동을 좀 더 부드러운 운동으로 바꾸되 되도록 많이 움직여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라. 그리고 되도록 많이 맨발로 걸어라. 이러한 원칙들을 수행한다면 50 이후에도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40대나 50대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 체중이 부쩍 늘고 피로를 느끼고 이런저런 통증에 시달리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점점 자주 병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만 하면 감염이 되고 회복도 오래 걸린다. 환자들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를 찾아온다. 그럴 때 나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몸이 부어있고 늘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증상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증상들은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장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 조언을 받아들여 생활 방식을 개선한 환자들에게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50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70대였던 적이 있지 않은가? 요가 강좌에서 만난 여성이 40대로 보였는데 어느 날 30세의 자녀를 데려와 당신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가? 이 책은 당신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도록 도우려고 한다. 나이가 들어도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행복하고 섹시하고 민첩하고 튼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건강 습관을 당신도 몸에 익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나이를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고 복권처럼 임의로 주어지는 혜택도 아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선택의 결과물로서 누구나 의욕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면 가질 수가 있다. 어떻게 나이 드는가는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려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하다. 설명하자면 길어지겠지만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신체 기능과 회복력을 결정한다. 최적의 나이 들미란 그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적의 나이 들미란 행복하고 활기차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장수 유전자를 잘 보살피는 일과 건강하게 나이 드는 일 모두와 관련된 개념이 호르메시스이다. 호르메시스란 작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이다. 작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란 짧은 기간 단식을 하거나 높지는 않지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렇게 작은 스트레스 또는 짧은 고난은 신체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노화에 대한 신체 방어력을 자극한다. 앞으로 우리는 호르메시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조언 상당 부분은
호르메시스라는 쉬운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호르메시스를 알면 자기관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된다. 지금부터 당신은 음식, 운동, 기운과 관련된 작은 스트레스를 찾아 다녀야 한다. 작은 스트레스에 부딪히는 것은 즐기듯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웰니스에 다가가는 길이며 추운 날 아침 개를 산책시키려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의무적인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다. 45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이어서 연료가 적게 필요하다. 최근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노년기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먹는 양만 계산했다.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5년 단위로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기만 해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음식을 적게 소비하면 몸 안의 기관들의 부담이 덜 간다. 소식을 하면 몸이 처리할 일이 줄어들고 버려야 할 노폐물도 적어진다. 몸의 일거리가 줄어들면 남은 에너지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칼로리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다. 빵과 파스타, 밥과 같은 흰색 음식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령층에 당뇨 발병률이 높은 것이다. 먼저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단순한 규칙을 지켜보자. 공복을 채우는 것과 바지 단추를 풀어야겠다고 느낄 만큼 배부르게 먹는 것은 다르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삶이 달라진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16시간 단식을 해보자. 짧은 단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롭다. 첫째 이유는 칼로리 섭취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자연히 전체 식사량이 줄어든다. 둘째, 소화기는 휴식하고 충전한 다음에 더 잘 작동한다. 그리고 소화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을 때 몸에서 자체 수리가 잘 진행된다. 셋째, 단식은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처럼 노화와 체중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호르몬들을 크게 변화시킨다. 넷째, 단식은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자극하는 유익한 작은 스트레스에 포함된다. 다섯째, 단식을 하면 자가 포식이 시작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이다. 자가 포식은 세포의 해독에 해당되는 과정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일주일에 2~3번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먹어서 두 끼니 사이를 16시간까지 벌어지도록 해보자.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실천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오후 7시나 8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끝낸다는 원칙을 정하고 잠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큰 잔의 물을 따라 마셔라. 그리고 나서 11시나 12시에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 된다. 면역 체계의 70%는 뱃속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인체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들을 총칭합니다. 좋은 박테리아의 종류가 많아야 되고 나쁜 박테리아의 수는 적어야 한다. 우리 몸 안의 작은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면 우리의 섬세한 장벽이 약해져서 몸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장벽은 몸과 외부 세계 사이의 1차 방어벽이다. 장벽은 무엇이 우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장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이다. 마이크로 바이옴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 있으면 연약한 구조로 이루어진 장벽이 느슨해져서 미세한 틈이 생긴다. 그러면 박테리아, 독성물질, 그리고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이 틈을 통해 혈관으로 새어나갈 수가 있다. 이것은 장누수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무시무시한 이름만큼이나 실제로도 해롭다. 혈관으로 새어 들어온 입자들은 몸속 어디에서 염증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것은 모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심각하다. 장누수가 발생하면 관절 통증, 피부 발진, 심한 기분 변화, 불안, 우울감, 뇌 흐림, 호르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장누수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자가 면역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리는 증상의 상당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다. 시작은 식단 조절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책에 실린 거의 모든 조언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튼튼히 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조언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공 처리하지 않은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먹어라. 항생제와 호르몬을 주입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라. 글리포세이트 같은 독성 제초제가 뿌려진 농산물도 멀리하라. 당신의 몸에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마늘, 양파, 파, 아스파라거스 등을 섭취하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즉 발효식품을 날마다 공급하라. 잠을 잘 자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명상을 하고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넥시움, 즉 식도염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약, 이런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하지 마라.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웰리스에 좋은 생활 습관들은 중년 이후의 장 속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장의 건강을 위해 당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이 책에 담겨 있다. 설탕은 정말로 줄여야 한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설탕은 아주 해롭다. 설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을 키운다. 당신이 커피에 설탕을 조금씩만 넣고 마신다고 해도 오랫동안 누적되면 양이 많아진다. 그냥 설탕을 끊어라. 그렇다고 화학물질 범벅인 인공 감미료를 넣지는 말자. 정말로 커피나 차를 달게 해서 마시고 싶다면 나한과를 대신 넣어보자. 나한과는 각설탕처럼 생겼고 사탕 형태로도 판매된다. 그리고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사용하라. 일부 스테비아 제품에는 다른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으므로 100% 스테비아를 구입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한과도 스테비아도 진짜 설탕 맛은 아니지만 달콤하긴 하다. 나한과나 스테비아는 단 것을 찾는 입을 달래기 위한 전환기의 도구로 활용하라. 어떤 사람들은 에리스리톨이나 자일리톨 같은 당 알코올 감미료를 선택하지만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가스가 차서 소화에 방해가 되니까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현대사회는 설탕을 기분 좋은 간식이라는 틀로 바라본다. 디저트는 쾌락이며 때로는 보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사실 설탕은 몸에 상이 아닌 벌을 준다. 그리고 설탕을 끊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약물이기 때문이다. 설탕은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똑같이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는 중독성 물질이다. 중년 이후의 신체 활동의 관건은 몸의 변화에 맞춰서 운동 계획을 짜는 것이다. 덜 격렬한 운동을 선택하고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프면 그 운동을 멈춰라. 모호한 조언처럼 들리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한다. 이런 태도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나이에 적응하고 기꺼이 후퇴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달리기를 할 때 통증을 느낀다면 자전거 타기로 바꿔보자. 자전거를 못 타게 되면 수영을 하라. 고난이도 요가 동작을 했더니 몸이 아프다면 그런 동작을 하지 마라. 물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동 능력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운동 능력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 능력은 밀어붙이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30대 때 철인처럼 튼튼했더라도 50대에는 철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근육과 관절은 평생 써야 하므로 근육과 관절이 다 닳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90세에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느냐는 지금 몸을 어떻게 보살피느냐에 달려있다. 몸을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따르는 것이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루 10분 동안 경사가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5분씩 시간을 늘려서 하루 30분으로 만들어보자. 이완 휴식 요가를 시작하거나 관절에 부담이 적은 수영 강좌를 신청하는 것도 좋다. 편안하게 시작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라. 당신을 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며 힘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중년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루 내내 움직일 기회를 찾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움직이자. 조금 일찍 지하철을 타고 일찍 내려서 사무실까지 걸어가 보자. 버스에서 한두 정거장 앞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 보자. 건물의 위층으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자. 그러나 내려갈 때는 하지 말아라. 계단을 내려가거나 언덕을 내려가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준다. 점심시간을 신체 활동으로 바꿔보자. 반드시 힘이 많이 드는 운동일 필요는 없다. 자주, 꾸준히 실행 가능한 활동을 하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 앞에서 우리는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호르메시스란 짧고 강렬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생명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호르메시스를 일으키고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적당한 운동을 주로 하면서 강도 높은 운동을 잠깐씩 배합하는 것이다. 언덕 오르기, 자전거 타기, 노젓기, 수영 같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 시간 중 일부를 짧고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에 할애하라. 강도가 얼마나 높아야 할까? 운동의 적정 강도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그 운동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운동 중에 호흡이 어렵지 않아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한 운동이다. 따라서 너무 힘들어서 수다를 떨지 못할 정도여야 고강도 운동이 된다. 잠깐씩 짧게 고강도 운동을 하는 방식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한다. 약자로 히트라고 부른다. 히트라고 하면 아주 전문적인 용어 같지만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히트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대부분의 운동에 적용 가능한 단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분 동안 운동 강도를 높이고 1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고 3분 동안 원래 강도로 돌아간다. 이 패턴을 반복한다. 당신이 히트 방식을 처음 시도한다면 평소에 하던 운동을 하면서 이 패턴을 3회 반복하라. 그리고 나서 익숙해지면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삽입하라. 그렇게 고강도 운동을 삽입하면 지루했던 활동이 일종의 게임처럼 바뀌어서 재밌어진다. 게다가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이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호르메시스의 기회가 많이 있다. 가장 쉬우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30초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냉수마찰은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은가? 몸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 몸은 확 깨어난다. 냉수마찰을 하면 몸속의 기가 활발하게 순환한다. 요즘에는 서양 의학의 책에도 냉수마찰이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나온다. 냉수마찰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다. 세포의 에너지 원인 미토콘드리아야말로 생활과 장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음식과 산소를 ATP로 변환한다. ATP는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분자의 일종으로 심장, 뇌, 근육, 세포에 많이 있다. 이 책에 실린 음식 섭취나 수면에 관한 조언들도 모두 미토콘드리아의 생산과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서 찬물로 마무리하는 작은 습관 역시 미토콘드리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당신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근육이 아닐지도 모른다. 실제로 팽팽하게 당겨진 근막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비닐 랩과 비슷한 물질이다. 나이가 들면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진다. 그런데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팽팽해진 근막이 이완되진 않는다. 근막을 느슨하게 만들려면 지압 마사지를 받거나 원통형 폼 롤러를 사용해서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면 근육이나 관절에 통증이 생길 뿐 아니라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자세가 나빠진다. 그러면 사람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스스로도 나이 든 느낌을 받는다. 해결책은 폼 롤러를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근막을 이완시키는 것이다. 근막 이완은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 일주일에 2-3번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어깨, 가슴의 근막을 풀어 주어야 한다.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다. 5분에서 10분이면 통증이 줄어들고 당신의 생활이 개선된다. 폼 롤러로 자가근막을 이완하면 처음에는 일종의 시원한 아픔이 느껴져 괴로울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몸이 훨씬 가뿐하고 잘 움직이는 느낌에 안도할 것이다. 폼 롤러 사용법은 글로 읽기보다는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쉽다. 유튜브에는 폼 롤러 사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주는 훌륭한 동영상이 많으니까 여러분에게 잘 맞는 것을 찾아보자. 폼 롤러를 거실이나 TV를 보는 장소, 빈둥거리는 장소에 놓아두고 시시때때로 근막을 이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보자.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고 싶을 때마다 자가 근막 이완을 먼저 한다는 규칙을 정해보자. 오전이나 오후,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그리고 전화통화를 거는 시간에 폼 롤러로 근막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다. 폼 롤러 사용을 습관화하자. 근막 이완을 많이 할수록 몸이 가뿐해진다. 마그네슘을 챙겨 먹자. 미네랄의 일종인 마그네슘은 중년 이후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 있는 300가지가 넘는 효소의 신진대사에 관여한다. 마그네슘은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혈압을 낮추고 뇌와 심장의 기능 수행을 돕고 긴장을 완화하고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해준다. 장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수면은 황금과 같다.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호박씨, 검은콩, 가자미 등이 있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다 해도 사람들의 80%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니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하자. 거의 대부분의 마그네슘 보충제는 신정 안정 효과가 있으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으면 좋다. 그리고 반드시 음식과 함께 복용할 필요도 없다. 글리신산 마그네슘 또는 트레온산 마그네슘, 이런 마그네슘을 300에서 500mg 복용하자. 변비가 있는 사람은 밤에 구연산 마그네슘을 400에서 600mg 복용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 최대한 가까운 음식을 먹어라. 우리는 거의 항상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 진짜 음식,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방 상하는 음식을 먹자. 상자와 캔, 밀봉된 비닐봉지에 담겨 나오는 오싹할 정도로 유통기한이 긴 식품들은 멀리하자. 사실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먹자는 것은 단순한 원칙이다. 그래도 이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반대로 행동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가공된 식품이란 흔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생각되는 정크푸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포장 용기에 담긴 음식,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 음식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이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는 가공식품이 많이 있다. 그런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 너무 말끔하게 다듬어지지 않는 재료, 방금 수확했거나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재료로 만든 정말로 신선한 음식을 가까이 하자. 최대한 자연에 가깝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자. 보통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식재료를 키우는 방식이 문제이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변형이 가장 적고 농약이 가장 적게 뿌려진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유기농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몸 만들기. 45세가 넘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탄수화물 불내성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탄수화물 의존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나이가 들면 몸이 탄수화물 대사를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또 전분질 음식은 염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놀랄 일도 아니지만 탄수화물 음식은 체중을 증가시키고 특히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된다. 해결책은 식습관을 바꿔서 몸을 지방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런 습관을 들이려면 녹색 잎채소와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지방, 일정량의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은 아주 소량만 섭취해야 한다. 견과류, 샐러드, 달걀, 아보카도, 전분 없는 채소, 목초를 먹여 기른 육류, 기름진 생선을 먹어라. 건강한 지방, 그러니까 몸에 좋은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훨씬 나은 에너지원이다. 지방은 천천히, 균일하게 연소된다.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가 공급되며 혈당량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몸이 천연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을 때는 에너지가 치솟다가 갑자기 고갈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신 지방에 몸을 적응시키면 삶이 바뀐다.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기름 중의 일부는 우리의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식물성으로 불리는 이 기름들은 매우 해로운데 아주 많은 음식에 들어간다. 문제가 되는 기름 중 하나가 카놀라유다. 사람들은 포화 지방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카놀라유가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착각한다. 사실 카놀라유는 몸에 해롭다. 홍화씨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그리고 식물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다른 모든 기름은 몸에 해롭다. 집에서 실천하기 쉬운 수칙이 있다. 식물성 기름과 씨앗 기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꽤 많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가장 좋은 기름은 건강을 증진하는 물질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이다. 올리브유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라. 지금까지 슈퍼마켓의 올리브유 진열대에 놓인 그 제품들 중에는 엉터리가 많았다. 유기농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가리키던 용어들은 이제 믿을 수도 없고 별 의미도 없다. 평판 좋은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 신선도에 초점을 맞추고 날짜를 확인하라. 올리브유는 짙은색 유리병에 담겨 있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올리브유는 햇빛을 받으면 산패한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도 부패 가능한 제품으로 생각하고 3주에서 4주 안에 한 병을 비워라. 달걀은 천연 복합 비타민이다. 달걀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믿지 마라. 신선한 고품질의 달걀은 단백질, 천연지방, 비타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슈퍼푸드라는 말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용어지만 달걀은 실제로 슈퍼푸드로 불릴 자격이 있다. 달걀에는 콜린, 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결핍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 건강을 지켜주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핵심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품질 좋은 달걀을 하루에 2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당신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달걀을 구하라. 달걀을 삶아 먹거나 술안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최상이지만 질 좋은 버터, 올리브유, 다른 건강한 천연 지방을 사용해서 스크램블이나 프라이를 만들어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신선한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면 당신의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종류별로 얻을 수가 있다. 특히 해초에는 다른 곳에서 얻기 힘든 요오드와 같은 영양소가 있다. 세계 각지의 블루존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해초를 많이 먹는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요리에 들어가는 다시마는 다른 음식을 청소해준다는 증거가 나와 있다. 다시마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인자의 배출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바다가 오염된 상태이므로 다시마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깨끗한 생산지를 찾아야 한다. 된장국에 다시마를 넣어서 먹어보자. 된장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질 좋은 된장을 먹으면 장에 아주 좋다. 그런데 해초는 생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해초를 즐기되 일주일에 2번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바다에 떠다니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정크푸드를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은 10중8구 균형이 깨져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란 장벽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우리 장의 장벽이 헐거워지면 염증성 물질들이 혈관으로 새어나가서 인체의 여러 기관에 문제를 일으킨다. 당신은 머리가 아프거나 멍하다고 느낀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관절에 통증을 느끼고 온몸이 쑤신다. 피부에 습진이나 발진이 생긴다. 점액이 나오고 얼굴이 붓는다. 체중이 증가하고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암, 심장질환, 당뇨, 비만,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높인다. 만성적인 염증은 처음부터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질병의 숨은 원인이 된다. 뇌병변과 정신장애도 만성염증에서 비롯되는 질병에 속한다. 다시 말해 염증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몸에 해를 입힌다. 그래서 당신은 이 책에 나오는 염증을 줄이는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염증은 노화의 주된 원인이다. 중년 이후에 당신의 몸은 예전처럼 신속하게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를 입히지 마라. 식물성 기름으로 튀겨낸 음식, 흰 빵과 파스타, 가공 탄수화물, 설탕이 첨가된 음료, 밀집형 사육 방식으로 생산된 육류, 이런 음식은 모두 염증이라는 형태로 몸에 해를 입힌다. 이런 음식을 피하고 몸의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신선한 음식을 먹다 보면 훨씬 건강해진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이 든다. 사골 국물은 장에 난 구멍을 치유해준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뼈를 고아서 만든 국물은 확실히 장점이 있다. 사골 국물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장 내벽을 보호하고 장벽의 상한 부분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집에서 사골국을 직접 만들면 영양가가 훨씬 많고
치유력도 높아진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이다. 항생제와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고 목초를 먹여서 키운 동물의 뼈를 구입해서 아주 오랫동안 뭉근히 끓여야 한다. 근육량 유지는 결정적이다. 대다수 사람은 40세가 넘으면 매년 1%의 근육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70세가 될 무렵이면 우리는 20대 때 근육량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이것은 나이 듦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불린다.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려면 근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50대 후반까지는 근감소증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 자신을 잘 돌보고 운동을 하면 대개는 괜찮다. 60에서 65세 정도부터는 단백질 섭취량을 25% 정도 늘려야 한다. 설령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퍼즐의 다른 조각은 근력 운동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끌기와 물건 들어올리기 같은 저항성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력 운동이란 단순히 뭔가를 들어올리는 운동이 아니다. 근력 운동은 저항성이 있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나이가 들면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근육이 일을 하지만 관절에 통증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운동을 하자. 다음날 약간 욱신거릴 정도라면 충분히 열심히 운동한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어떤 방식으로든 근력 운동을 하자. 이제는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그래서 부상을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물론 나이 들어서도 땀이 쭉 빠지는 힘든 운동을 즐기고 그런 운동에서 쾌감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극한까지 밀어붙이진 마라. 운동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도 몸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면역 체계를 긴장시킬 우려가 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의 80% 선에서 무리가 가지 않게 운동하라. 그리고 당신의 일상생활 중 어떤 행동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 그 행위를 중단하라. 적절한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칭을 하고 근막 이완 운동과 준비 운동을 하자. 운동을 하다가 아프다면 어디가 왜 아픈지를 관찰하자. 우리는 통증과 고통에 금방 익숙해진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적응하기 때문이다. 아프다면 기다리지 말고 당장 조치를 취하라. 튼튼한 몸과 민첩한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려면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아픈 곳이 있는데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자.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당신의 자세와 습관을 확인하라. 나이가 많든 적든 부정확한 동작을 반복하면 몸에 해롭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진다. 집안일을 스스로 하라. 기능적 움직임이란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움직임이다. 몸을 굽혀 침대 밑으로 청소기를 밀어넣는 동작, 빨래를 들고 계단 위로 올라갈 때 팔과 상체를 굽히는 동작. 헬스클럽에서도 일상적인 움직임을 모방한 동작들을 기능성 운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당신의 움직임을 당신이 헬스클럽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한정하지 마라. 온종일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하고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 하루 동안 평범한 움직임의 기회를 찾아서 마음껏 음미하자. 아래쪽 서랍에서 물건을 꺼낼 때는 스쿼트를 하고 높은 선반으로 팔을 뻗을 때는 스트레칭을 하자. 일상생활 속의 평범한 일들, 곧
쓰레기 내다버리기, 차고 안에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기, 잔디 깎기 등의 활동이 우리 몸을 민첩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야말로 다른 어떤 피트니스 처방보다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집안일을 남에게 맡기지 마라. 집안일을 할 때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아주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셈이다. 내 스트레스의 총량을 관리하자. 당신의 스트레스 총량은 당신의 웰빙, 곧 당신의 몸과 마음의 영혼에 부담을 주는 모든 것의 합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총량은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에, 특히 면역체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전체론적 관점을 선택하면 현실적인 해결책을 통해 부담을 덜어내기 쉬워진다. 돈 걱정부터 당신이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글로 정리해보자. 스트레스 요인에는 나쁜 노동 환경, 수면 부족, 신체 활동 부족,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 집안의 잡동사니, 음식과 물에 함유된 화학물질, 지나친 알코올 섭취 등이 포함된다. 스트레스 요인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실직,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떨쳐내지 못하는 원망, 불편한 신발, 디지털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 고독감, 가족 걱정, 만성적인 부상, 항상 일만 하고 휴식할 시간이 없다는 것, 심지어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삐걱거리는 것도 모두 스트레스의 요인이다. 스트레스의 총량을 따지는 이유는 당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들 중 상당수는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쉬운 목표부터 달성해보자. 낡은 매트리스 때문에 잠을 푹 자지 못하는가?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을 거의 못 가져서 자연 결핍 장애에 시달리는가? 간식으로 가공식품을 먹는가? 소셜미디어 때문에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가? 정수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는가? 충분히 웃지 않고 살고 있는가? 어떤 것부터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들이 모두 하나의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그 기계는 바로 당신이다. 하나라도 변화가 생기면 기계의 성능이 조금 개선된다. 그러면 다음 변화는 더 쉬워진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로잡을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스트레스 총량이 점점 작아지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입안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 나이가 들면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다. 입속의 미생물 군집의 불균형은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몸속의 염증을 유발한다. 그리고 여러 편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질환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매일 치실을 사용하고 연 2회 스케일링을 하라. 당신 몸에 바르거나 몸속에 집어넣는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구강관리 제품들도 독성물질이 가장 적게 들어간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치약에는 화학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으니 천연 치약을 선택하자. 리스테린 같은 항균 구강청결제는 사용하지 마라. 항균 구강청결제는 좋은 박테리아까지 죽인다. 입냄새가 문제라면 톰스 오브 메인과 같은 천연 구강청결제를 권한다. 하지만 입냄새가 좋지 않다는 것은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혀의 상태가 나빠서일 수도 있다. 만약 혀에 두껍게 백태가 끼어 있거나 입에서 악취가 난다면 당신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 식단을 점검하고 수면이나 스트레스 같은 다른 요인들이 장내 생태계를 망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말썽을 일으키는 음식을 조심하자. 예컨대 유제품을 섭취할 때마다 배가 아프다면 유제품은 입냄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말썽을 일으키는 식품을 찾아내기 위해 제거 식이요법을 써보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맞추고 발효식품과 십자가와 채소,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이러한 야채들을 많이 먹고 줄기와 뿌리까지 섭취하는 쪽으로 식단을 개선하면 입 냄새도 덜 난다. 어떤 사람들은 구강 청결제 대신 천연 항균 물질인 유기농 코코넛 오일로 입을 헹군다. 오일 풀링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입속의 마이크로바이옴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행동 수치들은 대부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가까운 곳에서 재배한 작물로 음식을 만들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로도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술술 잘 익혀지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잘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